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의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전문 내용이 검언 유착과 공모를 담은 것이냐 는 판단은 직접 읽어보신 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눈여겨 읽었던 일부 부분을 잠시 소개해드린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한 발언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다.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이 더 크다는 것은 거물급 1명이 피해를 입는 것보다 많은 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더 중하다는 의미겠죠.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경제 범죄들은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범죄를 잡는 뉴욕 남부지검이 월가의 저승사자라 불리면서 미국 내 최고 검찰 브레인들이 모인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검찰 조직 내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올해 초 해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검언유착이라는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VIK와 신라젠,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누군가의 퇴직금을 또 누군가의 쌈짓돈을 뽑아내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한 경제 범죄들은 누구의 뒤에 숨어있던 간에 꼭 찾아내서 강력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법정 공휴일이 예년보다 적어서도 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소비 진작의 효과를 노리고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나가서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 네. 그런 뜻이 담겨있는 조치인데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다음 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15, 16, 17 연휴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고요.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좀 줄어든 게 맞거든요. 매우 슬픈 한 해였어요. 원래 그 직장인들의 소소한 재미가 네. 새해 달력 나오면 그거부터 빨간 날 체크하잖아요.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요. 세보는 그런 재미인데 네. 지난해에는 117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휴일수가 115일이니까 그 귀한 이틀이 줄어들었잖아요. 이틀이나 줄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흘 동안 연휴가 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나오나요?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그때 지금 예약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서울에서 호캉스 하겠다 이런 분들도 보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지난주만 해도 그 톨게이트 상황이 차가 꽤 많이 밀렸다 이런 아하. 조사 결과 좀 있더라고요. 휴가철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휴가철의 거의 정중앙인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유발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그 돈 버는 사람의 한 절반 정도가 휴가를 간다고 치고 식비, 교통비, 숙박비, 오락 문화비 순으로 소비가 늘어날 거다. 근데 여기에서 식비는 뭐 휴가를 가지 않아도 그 휴일에 좀 네네. 나가서 밥을 사 먹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전망이고 식비, 교통비, 숙박비, 오락 문화비까지는 사실상 한 덩어리를 묶이는 거죠. 집에서 나가면 다 순차적으로 쓰게 되는 원래 돈인데 집 나가면 돈 쓴다고. 그렇죠. 일단 사람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해요. 네. 그 밥 한 번 먹고 그 좀 돌아다니고 하면 쓰게 돼 있으니까 2,500만 명 정도가 임시 휴일을 적용받는다라는 가정하에 생산 유발액은 대략 4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 6천 명 정도인데 여기에는 뭐 아르바이트, 단기 고용, 서비스업 이런 쪽을 중심으로 좀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 이분들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놀지 못하고 대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아마 저희도 방송하지 않을까요? 저는 없어요. 저는 또 와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게 나오면은 공공기관이라든지 네.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잘 지키는데 좀 작은 사기업 같은 데서는 안 지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워낙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좀 줄었다 이런 그렇죠. 반응들도 있고 워낙 업태가 좀 그 소규모인 사업장들은 이거 다 지키기가 어려운 거에 또 현실이거든요. 관공서나 근로기준법상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들은 이걸 지켜야 하는데 네. 나머지는 사실상 재량에 맡기게 돼요. 근데 1, 2인 사업장이 이거 하나하나 다 지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뭐 의미 있는 날입니다만 택배 네네. 하시는 분들도
정말 최초로 택배라는 업태가 등장하고 최초로 모두 다 쉬자 하루 휴일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네. 14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요? 그날 하루 쉼으로써 그날의 물량이 다음날 몰릴까 봐. 아. 임시 공휴일도 그래서 그 쉬는 거 좋고 내수진작의 의미도 네네. 좋지만 한편에서는 못 쉬는 사람들의 박탈감도 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요번에 그 민주당에서 그 해피먼데이법, 그러니까 요일로 지정해서 쉬는 네. 이 해피먼데이법 발의를 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있을 때 저도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2월에 뭐 첫 번째 네.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매월 네. 뭐 매년 5월에 넷째 주 화요일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정하잖아요. 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한글날이나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같은 그런 날들을 그 요일로 지정을 하자는 거예요. 예컨대 현충일이면 6월 6일 말고 매년 6월에 뭐 셋째 주 무슨 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글날이나 어린이날이나 현충일의 경우에는 날짜보다 이 의미가 중요한 날들이잖아요. 꼭 5월 5일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는 날. 누구의 탄신일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니까. 반면에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성탄절은 그 날짜 아하. 자체가 중요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 날짜는 대체하기가 어렵고 의미를 기리면 되는 날들은 우리가 매년 몇 월에 무슨 요일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해피 먼데이라는 게 결국은 금토일 그 해서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붙이면 연휴를 쉴 수 있는 날을 많이 만들어주자는 뜻이거든요. 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담고 있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국민 휴일에 관한 법은 대통령령 말고는 특별히 그 법적인 근거가 없다. 여기서 대체 휴일까지 포함을 해서 휴일을 정할 수 있는 법령을 정하자는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쉴 수 있는 날들을 많이 만들어서 경제적인 유발 효과 이런 것들도 네네. 누릴 수 있게 하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그린벨트 이걸 뭐 해제하냐 안 하냐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보존하기로 결정을 네. 했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대신에 타이른 골프장, 네. 뭐 여기도 그린벨트다라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 타이른 골프장을 이제 주택단지로 네. 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국방부 측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얘기를 내놨고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얘기는 네. 다 된 것 같죠. 지난 15일에 그 관련해서 최초 보도가 있었고 네네. 16일에 양쪽의 국토부하고 국방부의 그 간단한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 테른 골프장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이죠. 여기가 뭐 18홀 골프장인데 그 규모로는 82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해 막 그 역대급 분양이다. 2년 전에 역대급 네네. 분양이다 했던 송파구 헬리오시티하고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 네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미니 신도시급이 되는 굉장히 거예요. 크네요. 요 두 단지를 합쳐서 당시에 분양했던 가구 수가 대략 2만여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테른 골프장만 하면 그 면적이 비슷하고요. 네네. 만약에 인근에 있는 육사부지까지 네네. 더한다 하면은 부지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2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 뭐 가뭄의 단비 정도는 되지 네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데도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이 네. 삼성역에서 가깝거든요. 여기하고 잠실의 마이스 단지 개발 과정에서 남는 땅이 있습니다. 여기 합쳐서 한 8천 가구 정도 뭐 지을 수 있다고 하고요. 개포동에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이게 중랑구로 2024년에 이사 가거든요. 네네. 요 땅하고 아주 오랫동안 개발이 될 듯 말 듯했던 개포동의 구룡마을이라고 있어요. 구룡마을. 네, 구룡 터널은 아는데. 네, 그 근처예요. 네. 거기서 합치면은 여기에서도 뭐 대략 수천 가구 정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 어제 보존 계획이 나오면서 최대한 끌어모은다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방식으로 최대치를 끌어모으되 그린벨트는 훼손하지 않는다. 그리고 테른 골프장은 그린벨트 안에 있지만 기존의 그린벨트로서의 그 어떤 본래의 기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땅이기 네네. 때문에 개발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전문가들 입장은 어떤가요? 글쎄 뭐 이거 가지고 공급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방식의 추가 신축이 없으면 재건축 재개발에서 규제를 대폭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없죠. 네. 서울 안에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이제 와서 한다. 그럼 정책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쪽에서 용적률을 조금 높이고 이걸 통해서 미니 신도시를 공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 뭐 그 갈증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하. 하지만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고민은 3기 신도시가 아직 첫 삽도 안 떴는데 맞아요. 이 미니 신도시가 먼저 이게 착착 아. 사업이 진행될 경우 3기 신도시는 뭐가 되느냐.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율이 필요할 아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분양권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청약 당첨이 됐어요. 네.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1가구 2주택이에요? 그렇게 되죠. 다주택자 인셈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재까지는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네. 분양권 하나 받았다 하면 그냥 집 하나 있고 분양권 있는 사람. 네네. 그래서 그 대출이나 추가 분양에는 이제 제한이 있었는데 요게 세금 문제로 귀속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세금도 내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괄 적용은 아니고요. 내가 요거 그 분양권 받은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일시적 네네. 2주택이다 하면 기존 아파트는 3년 안에 파시면 그거는 세금에서 빼주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그런 분들 많으세요. 특히 이제 사실 강남 쪽에는 그냥 오래 사신 분들, 그렇죠. 막 몇십 년 사신 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네. 사실은 이제 들어오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산은 있지만 소득은 없는 없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종부세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은 그거 팔고 다른 데 이사 가시라 이런 말도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또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쉽진 않을 뭐 거예요. 살던 수십 동네잖아요, 년의 계속. 터전이라서. 그래서 종부세가 1주택이라도 고가 아파트는 늘어나는 게 맞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 한 집을 5년 이상 쭉 갖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깎아줍니다. 내년부터는 특히 한 집을 만약에 15년 이상 갖고 있었다.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이다 하면 대폭 할인을 해서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고령자의 장기 보유자가 내게 되는 종부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정부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네,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많으세요, 요새. 네, 본인의 SNS에 부동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금부 분리 정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은 뭐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이론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금부 분리 정책 뭔가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자 뭐 취지는 알겠는데 네. 저도 현장 기자로 한 20년 가까이 취재를 했는데 네. 요 중에서 경제부에서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한 네네. 10년에 경제부에서 취재했는데 사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는 해요. 그리고 취지는 알겠으나 금융과 부동산이 따로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대출이 일어나는 거고 그 대출을 바탕으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순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단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아주 예전에 은행에서는 뭐 양도 받아주고 소도 받아주고 근데 그런 방식의 대출이 2012년부터 아예 그 중소기업 전용 대출 상품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만약 인쇄 공장 한다 그럼 인쇄 기계를 담보로 받아주고 네네네. 소를 많이 키운다 그러면 소를 담보로 받아주고 쌀도 받아주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 뭐 특별히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단가가 상당히 높고 사람들이 투자 이익을 높이 보는 것이니까 그 눈길을 끄는 건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글쎄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을 산다 이랬을 때 대체로 많이 대출들을 또 대출을 안 받고 받고 사실 집을 어떻게 부럽죠. 사요? 사실 현재 이 부동산 정국이 발생한 이유도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는데 전세 안 끼고 집을 어떻게 사나요? 라는 물음에서 시작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출과 부동산은 사실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뭐
불리하긴 게 말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취지는 이해를 한다라고 취지는 하셨잖아요. 이해를 하죠. 네. 그러니까 지나치게 돈이 부동산으로 네. 몰려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건 옳지 않다라는 네네. 취지인데 사실은 저는 같은 국무위원인 김현미 장관을 존중했다면 이런 의견은 사석에서 두 분이 나누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SNS는 다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밝히기에는 다소 좀 적절치 않은 의견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뉴스에. 그러니까 한 사모펀드가 한 아파트를 다 샀다. 네. 이게 뭐 46가구가 샀는데 네. 요새 이렇게 사모펀드 얘기가 왜 이렇게 많나요? 일단 사모펀드가 지금 힘듭니다. 개인이 많이 안 들어가요. 네. 사모펀드가 우리가 투자원도 못 돌려주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모펀드에 대한 그 어떤 인기가 식어가는 마당에 이 이지스 자산운용이라는 곳은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예요. 아.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네네. 자산운용사인데 사실은 묘책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지금 이번에 사들인 곳이 삼성동의 그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어. 한 동을 한 일가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46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예요. 아. 그 동 전체를 개인에게 사들인 건데 그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땅에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요걸 사모펀드에 다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도한 사람은 그 강남에서 법인으로 그 임대업을 하고 계신 네네. 분이고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바라는 바는 어차피 추가로 공급될 아파트가 많지 않으니까 요걸 사들여서 재건축을 그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네네네. 거죠. 그러면 그 용적률이 약간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한 최대로 4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니까 가구 수를 늘리든 아니면 신축에 가깝게 리모델링을 네. 하든 해서 되팔 수도 있고요. 뭐 투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사실상 사모펀드가 그동안 들어가지 않았던 영역을 새로 발굴을 해내서 금융업계에서도 아, 그거 참 신박하다. 돈 버는 이런 사람들 평가를 재주가 받고 있나요? 있습니다. 참나. 그렇군요. 이건 문제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일단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음. 세금 다 내고 절차에 따라 하면 문제될 건 없고요. 네. 그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입지에 새로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새로 들어갈 수 있거나 뭐 재건축 재개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전 국민을 놀라게 한 것은 이런 땅에 이 동 전체를 개인이 갖고 그 있었구나. 사실 그게 놀랐어요. 저는 이걸 개인이 팔았다는 것에 화들짝 놀랐고 그러니까요. 이걸 통째로 420억 원에 사들였다는 것에 또한 놀랐으며 앞으로 여기 들어갈 그 한 8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들여서 아마 이걸 확 바꿔서 되팔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잘 팔릴지 그것도 한번 봐야겠는데 완판됐다 그러면 그것도 놀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능하구나. 사실 그 부분에 놀랐습니다만 투자 기법상으로서는 뭐 현행법에 어긋나는 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쏠쏠한 경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2달 가까이 이어지는 폭우로 인해 홍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부의 한 지역에서는 불어난 물로 인해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자 제방을 일부러 폭파시켜 물길을 돌려놓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에 이어 최악의 물난리까지 겪고 있는 중국 현지 분위기 어떤지 이재민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민입니다. 네,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는 지역이 정확히 어딘가요? 네, 일단 그 중국 지도를 아마 막연하게라도 대략 저희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이렇게 타원형 중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마치 꽃게 모양으로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딱 그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동그라미를 그린다고 했을 때 정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다.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흔히들 이제 저희가 뭐 사천이라고 하면 이제 매운맛을 많이 내는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네. 그 스촨성, 사천성이라는 것이 약간 그 중국의 정중앙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간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곳에서 있는 그 어떤 댐이 우리가 많이 귀에 익은 산샤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산샤댐이라는 것이 이제 충칭에 있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많은 그 양쯔강 상류에 있는 물들이 모여서
흘러서 맨 마지막에 나가는 것이 상하이입니다. 상하이는 대략 고도 어떤 위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제주도 정도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쓰촨성에서 상하이까지 흘러내는 그 물줄기 양쯔강에 굉장히 많은 주요한 어떤 공장 시설들, 또 경제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시설들, 회사들, 어떤 많은 주민들의 농토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강줄기라는 것이 워낙에 인류의 어떤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만큼 양쯔강 주변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마치 중국을 딱 중간을 가로지고 가는 것이 바로 양쯔강인데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폭우가 2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얼마나 지금까지 피해를 봤는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확실한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일단 그 대피하고 있는 그 이재민의 숫자만 약 4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정도로 봤을 때 거의 정말 인구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뭐 아직 정확하게 집계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피해를 봤을 것이다라는 집계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제방을 폭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왜냐면은 이 제방을 만약에 폭파하지 않을 경우에 이 어떤 그 댐이라는 것을 폭파하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상류에 물이 더 크게 넘쳐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에 굉장히 막 사이렌이 울렸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결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방송을 계속 하고 나서 제방을 파헤치고 폭발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어떤 폭발물이 터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게 폭파가 되고 나자 강 하류 지역이 순식간에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강 하류 지역을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해서 약 20만 명 가량 미리 대피를 시켰는데요. 네. 하류를 조금 버린다 할지라도 상류 지역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이라는 것이 대부분 점차 하류로 갈수록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류의 피해를 20만 명의 대피로 막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류에서는 더욱더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스스로 제방을 폭파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산샤댐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현지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이런 것이 유언비어에 그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아직 뭔가가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영상은 약 보름에서 20일 전부터 올라오기도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수리학자 또 지리학자의 이름을 사칭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 댐 이하에 있는 사람들 모두 대피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서 깜짝 놀라게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네. 당시에 뭐 그것은 나는 전혀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었다라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잡으면은 한 2달 정도고요. 적게 그 폭우가 집중된 것만 본다 할지라도 약 40일 넘게 폭우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어떠한 댐도 견딜 수가 없는 것인데요. 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큰 댐이 인간이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댐, 산샤댐, 길이만 2.3km가 넘는 굉장히 큰 세계 최대의 댐입니다. 이제 현재 모든 수문을 거의 다 열어가면서 지금 최대 7개까지 열었습니다만 거의 다 열어가면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자 결국은 여러 가지 소문들이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국 측에서는 중국 당국에서는 산샤댐은 홍수 방지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 국민들은 안심하셔라라는 얘기를 방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산샤댐의 홍수 조절 능력에 대한 우려를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냐면 이제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뭐 11m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주변에 공장도 많고 회사도 많고 뭐 농지도 있고 해서 이게 정말 만에 하나라도 붕괴가 된다 그러면은 피해는 뭐 상상을 초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정말 피해를 집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의 피해가 약 우리 돈으로 8조 원입니다. 뭐 네. 8조 원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이렇게 많은 그 피해가 현재 이루어졌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뭐랄까요, 소망처럼 기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중국의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창궐한 바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만약에 그 돼지들 간에 뭔가 수인성 전염병 같은 그런 현상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있었던 코로나의 홍수에 또 하나의 큰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즉 큰 홍수, 자연재해 뒤에는 전염병이 있다라는 그것이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요, 같은 먹이를 넣는 그 먹이 그릇을 여러 마리의 돼지들이 사용하다 보니 그래서 돼지열병이 집단으로 감염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 뭐 TV를 통해서도 둥둥 떠다니는 돼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가 크게 됐을 경우에 건강한 돼지조차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수의학자들도 내놓고 있어서 정말로 간절하게 이런 문제까지 번지지 않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질병까지 번지지 않기를 많은 중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중국 내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이게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뭐 인재라는 면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네네. 40일간 내리는 폭우를 막을 수 있는 정부가 뭐 그다지 많을 것 같지는 그렇겠죠. 않습니다. 네. 중국에 정말 매일매일 같이 쏟아붓는 것과 같은 그 폭우가 내렸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신다고 하면요, 그 어떤 정부도 아마 뭐 중국 정부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뭔가 실수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비가 내린다는 거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전에 1998년에 최악의 홍수가 한 번 더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글쎄요, 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시 텔레비전에서 나왔었던 군인들이 자신의 몸으로 물을 막는 또 제방을 쌓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중국 국민들이 그때와 유사한 것은 아니냐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찌됐든 예전에도 중국에서는 치수를 잘한, 그러니까 물을 잘 다스린 그 황제가 네. 국민들의 인심을 얻는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무래도 정부는 무엇을 했을까라는 쪽으로 눈길이 돌아가는 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전에 있었던 거 코로나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아하. 아무래도 뭔가 불만감이 쌓여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다만 현재 이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뭔가 재해를 단결해서 빨리 일단 극복을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중국 국민들의 생각은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홍콩 보안법을 중국이 강행을 했고 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인제 네. 뭐 여러 국가들 중에서 인제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 무기한 중단을 했고 또 무기 수출도 금지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중국 분위기는 네. 어떤가요? 네, 중국에서는 뭐 강하게 반발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내정 간섭이라는 것이 중국의 반발의 목소리입니다. 네. 특히나 중국이 홍콩 내에 반중국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 보안법 강행하자마자 영국이 여러 가지 굉장히 적극적인 제재를 하고 나서자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했고요. 또 이 밖에도 영국이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위에 신장 지역이라고 해서 네네. 중동과 아주 가깝고 신장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동인이구나, 아랍인이구나라고 정말 오해할 수 있을 만치 상당히 외모적으로도 중동, 아랍 쪽과 같은 그리고 위구르 소수민족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 지역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영국에서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입장에서는 위구르족 문제는 완전히 날조된 문제이고 비방이다라고 외교부 대변인 얘기를 했었고, 네네. 또 영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의 대사가 직접 방송에 나와서 영어로 전혀 그러지 않다고 많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면 초과라는 부분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있었고요. 홍콩 문제 있었고 홍수가 있었고요. 만약 여기에 그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문제까지 불거져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정말 사면 초과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 위구르 소수민족 자치구에서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 20여 명 정도의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있기도 해서 많은 부분 걱정이 되기도 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 소식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베이징의 이재민 통신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백신. 네. 이거 뭐 성공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정확히 어떻게 얼만큼 성공한 건가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3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후보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후보 3종이 다 임상시험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영국 옥스퍼드대랑 아스트라제네카가 네네. 같이 하고 있고요. 미국 화이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중국 한신호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같은 날 일제히 자사가 개발 중인 백신 후보가 임상시험 대상자에게서 면역 반응을 생성했다라는 어허. 발표를 똑같이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랜싯에 20일 이제 게재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옥스퍼드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는 건강한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두 종류의 면역 반응이 나왔는데 네.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던 것으로 아.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백신도 두 번째 초기 임상에서 그러니까 중화 항체 사실 이게 만들어져야 정말 백신으로서의 그쵸. 효능이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게 형성됐다라고 발표를 했고 중국 한신호도 건강한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1회 접종을 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똑같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사 외에 미국 모더나도 백신 후보 물질이 첫 번째 인체 임상 시험에서 참가자 모두에게 항체를 형성시켰다라고 발표를 여기 좀 했죠. 숫자가 작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본이 좀 작았다는 그런 평가가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발표를 내놓은 적도 있고 러시아도 12일에 자체 개발한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을 끝냈다라면서 안정성이 확인됐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미 정재계 고위층들이 이 백신을 일단 맞은 것으로 뭔가 이건 노블리스 오블리즈인가요? 근데 푸틴 대통령은 안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여튼 그렇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영국, 미국, 중국에서 개발 중인 좀 앞서가는 백신 네네. 후보 물질 다 지금 마지막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수천 명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 3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신의 안전성, 효능을 최종 점검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3상을 했는데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올해 말쯤에 초기 물량은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약간 이런 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상 보통 삼상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빨리 좀 나와서 네. 이제 불안감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안정성이 좀 확보된 채로 실험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유럽 이야기인데요. 이 중국하고 유럽도 요새 좀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네, 특히 뭐 그렇습니다. 영국을 필두로 해서 네네. 그런데 이게 좀 번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보도를 내놨는데 지금 유럽에서 5G 구축 사업에서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을 배제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이제 뭐 영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유럽 국가로 확대될 것이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 중국도 유럽 업체들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걸 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무부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키아와 에릭슨 제품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핀란드와 스웨덴 제품들이잖아요. 이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EU 국가들이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을 5G 사업에서 일제히 배제하는 등 아주 심하게 억압할 경우에만 사용될 것 같다라고 소식통이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EU는 미국, 영국하고 다르게 아직까지는 화웨이에 대해서 별다른 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월에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채택해라라면서 이제 결정권을 각국에 넘겼는데 이 27개 회원국들이 이 권고안을 채택했는지 여부를 곧 이제 보고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근데 합니다. 이거 뭐 다 같이 행동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워낙에 이해관계 네네. 다르고 네. 경제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독일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네네. 좀 따를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국가들은 어려울 수 있죠.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탈리아나 이렇게 중국의 입김이 그쵸. 강한 곳들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파이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올라가 상황이잖아요. 있습니다. 5월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에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퇴출시켜라라고. 그래서 영국은 이제 14일에 자국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는 구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27년 말까지는 아예 화웨이 장비를 통신망에서 퇴출하도록 지시하는 그런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키아하고 에릭슨이 아직까지도 네. 잘 팔리고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좀 많이 네. 잊혀진 이름들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복 조치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진을 심지어 자기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오. 지금 대선이 한 100일이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제 미국 내 확진자가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만 명에 근접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또다시 지금 다가오면서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이 거세지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20일에 이제 이 마스크 쓴 사진을 올리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 마스크를 쓰는 건 애국적이라고 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대통령 나만큼 애국적인 사람은 없다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요. 블랙기실이 왜 이래? 지금 처음입니다. 트럼프 그러니까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자기 SNS에 사진을 올린 건요. 네. 그래서 이제 참모들이 사실 마스크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같은 네네. 문구를 아예 마스크에 새겨서 홍보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자라고 건의를 했지만 그걸 다 거부를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재선 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지금 내부적인 수치를 이제 지금 따져봐도 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좋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조사 결과가 자꾸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소식을 짧게 전해드릴게요. 네, 다들 이제 이름이 익숙해서 아실 거예요. 앤서니 파우치 소장. 네. 메이저리그 개막전 시구자로 나섰다는 소식. 야구 좋아하나 봐요.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 23일에 워싱턴 DC에 있는 그 워싱턴 내셔널스 파크에서 뉴욕 양키스랑 월드 시리즈 개막전 홈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네. 작년에 이제 워싱턴 팀이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 파우치 소장의 고향이 뉴욕 브루클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도 팬인데 그거는 보나 안 보나 양키스 팬인 게 네. 뉴욕에 첫 태어난 이탈리아계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무조건 양키스 팬이에요. 그렇게 한데 지금 이 파우치 소장이 지금 워싱턴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나는 내셔널스와 양키스 두 팀 다 팬입니다. 워싱턴 내셔널스는 잠깐 세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최근에 마스크를 썼는데 거기에 내셔널스 팀의 로고가 붙어 있는 게 있어서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튼 워싱턴과 뉴욕 양키스가 같이 붙는 거니까요. 근데 아무튼 파우치 소장은 누가 이겨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뭐 미국에서 최고의 영웅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해외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브닝 쇼를 찾아오신 마지막 손님 범죄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먼저 생각나는 분입니다. 도박, 마약, 살인, 보이스피싱 등 30여 년간 검거한 범인만 1,000명이고요. 오로지 범인 검거만으로 형사 과장까지 오르신 분입니다. 도시경찰, 시티헌터, 방송 출연도 하셨던 분이라서요.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30여 년간의 경찰 생활을 책으로 담으셨어요. 다시 태어나도 경찰. 네, 저자로서 저희 이브닝 쇼를 방문하셨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 이대우 형사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 책을 내셨어요. 파란색. 다시 태어나도 경찰. 강렬하네요, 제목이 아주.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범죄 사냥꾼으로 불리는 춘천경찰서 형사과장 이대호입니다. 네, 안전합니다. 여기 스튜디오는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이 TBS 빌딩에서 현재 다시 태어나도 경찰 그동안에 이제 경찰 생활 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흥미로운 얘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책 소개를 그래도 일단 좀 해주시죠. 많이 팔려야 되잖아요. 예, 이 책은 네. 제가 경찰 생활 중 31년의 생활 중에 형사로만 30년 그리고 범죄 사냥꾼이라는 닉네임으로 한 20년 동안 활동한 그 삶이 담겨져 있는 에세이 형식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제 경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경찰을 준비하는 그 경시생들, 네네. 그리고 경찰에 갓 입문한 그 신임들, 음. 그리고 사회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추천사가 있잖아요, 보통. 예, 예. 근데 추천사 쓰신 분들이 많아요. 보통 뭐 한 뭐 서너 명 정도 되는데 네. 그보다 훨씬 많은데 마지막에 보면은 추천사를 쓰신 분들이 예. 내가 어떤 분이 썼는지 말씀드릴게요. 상습 절도범, 부축배기 일당 소림사, 예. 차량 절도단 두목. 네, 검거하신 분들이죠, 우리 예, 선생님께서. 그렇습니다. 아, 네, 왜 이분들한테? 이분들하고는 네. 예, 이제 그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근거해서 이제 그 사회에서 격리했던 그런 범죄자들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그 출소를 하고 나서 연락을 먼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고 네.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죄가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이 갱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책을 쓰게 됐는데 어떻게 추천서 한번 써줄 수 있어? 그랬더니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받게 된 겁니다. 처음엔 되게 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추천사를 받았는데 어떤 그 차량 절도단 두목으로 네. 나오잖아요. 그분이 추천사를 쭉 보니까는 그 수영 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가면 너 차로 밀어버려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그러니까요. 써놓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수영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뭐 실행에 옮기지 않고 연락하게 네. 됐다.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게시판에도 벌써 짐작을 하고 그분이 맞네요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까? 분들이 계신데 예. 방송에 많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네, 이제 보통은 근데 뭐랄까요 언더커버라고 하기 좀 그런데 예. 얼굴을 좀 숨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방송 출연을 좀 하시게 된 계기라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경찰에 들어오기 전에 네. 다른 직장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게 그 3개월을 넘은 적이 없었어요. 오. 근데 유독 경찰에 들어와가지고 3개월 넘고 3년이 넘고 31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거의 저의 천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전에 어떤 직장 하셨는데요? 그 전에는 뭐 그 자가용 운전기사, 네네. 그다음에 영업사원, 뭐 심지어는 노점에서 뭐 이렇게 꽃도 이렇게 팔아보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했는데 뭐 맞지 않더라고요, 적성에. 근데 경찰에 들어왔는데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범인 잡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수갑 채우는 네네. 그 손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손맛이 꼭 낚시만 할 때 하는 그 손맛이 아니라 네네. 수갑을 채울 때 그 느껴지는 손맛이 있어요. 잡았다. 예, 그게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어떤 피해자들의 고통을 준 네. 범인을 잡는다는 그런 그 짜릿한 그런 맛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사실 뭐 지금도 조금씩 경찰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경찰에 대한 편견이 안 좋았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경찰관들이 많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너무 그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따가웠어요. 네. 그래서 제 그 경찰 업무 중에 형사잖아요. 네. 형사의 업무를 가지고 경찰을 제대로 한번 있는 그대로 가식 없이 알려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방송에서 카리스마가 아주 그냥 저도 봤거든요. 도시경찰 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네. 깜짝 놀랐어요. 시골 경찰이 그 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예. 도시 경찰 시리즈가 예. 나와서 봤는데 예.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서 바바리 많이 입고 나왔어요. 바바리 코트.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 범죄 사냥꾼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꽤 예, 오래됐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게 2000년 5월 26일 네네. 2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그때 개설한 취지도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그 맥락입니다. 그게 방송 출연보다 먼저 시작하게 된 건데 그렇군요. 그때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그 경찰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일 형사 체험을 시켜줬습니다. 일일 형사 체험이요? 예. 직접 이제 저희 형사들하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는 잠복하고 미행하고 근거하는 도시 경찰의 전편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20년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편견을 가졌던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가면 경찰 마니아가 돼가지고 오히려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경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가 경찰하고 상대를 해봤어? 경험이 있어? 오히려 경찰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이건 뭐 좋은- 최고의 홍보 효과네요. 예,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좋은 효과라는 걸 알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게 된 거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예. 다음에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저 그런 거 잘 됐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카페에서 뭐 제보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예. 피해가 뭐 있다 해서 피해를 뭐 제보하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간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경찰의 편견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제 네. 캐치프레이로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동안은 그냥 현장 체험하고 이런 것들로만 주로 했어요. 네.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순간부터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아.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 그 카페에서 신고된 사건만 60사건인데 네, 우와. 489명을 검거했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하고 같이 그 근무했던 형사들, 그 형사들 토탈 9명, 네. 현재 토탈 총 11명의 특진자가 나왔어요. 코스네요. 특징 코스 거기가 그렇게 보면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어. 그러고 저도 이제 뭐 계속 특진을 했으니까 네네.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죠. 예. 근데 좀 가슴 아픈 사연도 있다고. 예. 네. 맞습니다. 그때 카페에 네. 어떤 젊은 청년이 그 관세사를 준비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청년이 인터넷에서 이제 만난 네. 여인이 있었는데 네. 그 여인이 이었어요. 아이고. 예, 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을 주게 되는 한 2억 정도 되는 그 연립 뺏기게 된 상황이 됐어요. 아이고. 근데 그런 상담을 하려고 이제 카페에 댓글을 달았는데 네. 공교롭게 그 당시에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수사본부 때문에 네. 카페 관리가 안 됐었어요. 음. 근데 그 댓글에 이제 제가 답을 못 해주니까 이 청년이 마음이 약해서 그냥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어떡해. 그리고 나서는 누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아주머니께서. 네. 그러면서 어떤 자기 아들하고 친한 동생이 있는데 네네. 그 친구가 저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고 깜짝 놀란 어머.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자살을 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네,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셔라. 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 유서를 2통을 쓴 겁니다. 근데 한 통은 자기 부모님에게 쓴 네네. 거고 한 통은 저한테 쓴 건데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게 부모님한테는 끝까지 자기가 생을 포기하면서도 그런 걱정을 알려드리지 않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독자였거든요. 대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저한테 남긴 유서에는 아주 시시콜콜한 그 피해 상황 네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다 파일의 뭐 비밀번호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세세하게 남긴 네네.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황에 대해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사해가지고 잡아서 구속을 했어요. 잡았어요? 예. 잡아서 그래도 다행이긴 합니다.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마음 한구석에 네네. 뭐좀 이렇게 응어리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네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비를 예. 사비를 들어서라도 사서 예. 쓰고 사용하신다고. 예. 뭐 어떤 걸 쓰셨어요? 제가 이제 89년도에 네. 경찰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사 업무를 하면서 주로 이제 현행범을 많이 잡으러 다녔어요. 부축배기, 술 취한 사람들 상대로 지갑을 훔치는 사람들, 네네. 그다음에 소매치기, 뭐 이런 이제 현행범 위주로 잡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잡으면은 무조건 실형이거든요. 구속이 되고. 그쵸. 그러니까는 이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무조건 부인을 해요. 아. 그러면 거기 근거한 형사가 불려나가 선서를 하고 법정에서 다툼을 합니다. 네네. 범인하고도 다퉈야 되고 변론하는 변호사하고 맞서야 네.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증거를 담을 수 있는 게 이제 캠코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쓰는 이 카메라가 네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쓰고 사용을 계시고. 하는 겁니다. 드론도 하신다며요. 예, 그리고 드론도 뭐 그렇죠. 어. 드론은 이제 1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범죄꾼들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적한 곳에 있게 되면 증거를 찾거나 그 사람의 동태를
뭐 파악하거나 여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잠복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적한 곳에 외진 곳에서는 잠복을 하면 금방 태가 나버려요. 드라마에선 티 안 나던데. 그래도 네. 이제 보이지 않는 차들이 그렇죠. 있으면 예. 금방 맞아요. 저 수상하죠. 뭐지? 이렇게 예.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피할 수 있는 게 드론이더라고요. 드론은 아, 그곳에 가지 않아도 먼 거리에서 네. 드론을 날려가지고 150m까지 올라가요. 아, 그 높낮이를 날아다니면서 내가 네네. 필요한 걸 다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드론을 구입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수사에 이제 활용하고 큰 소리를 있습니다. 치시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범인 잡다가. 아, 형사가 사기를 당해요, 형사가. 그때 정말 정말하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이 일에 욕심이 많은 형사들은요. 네. 그런 제보에 굉장히 민감을 해요. 음. 그리고 특히 그 제보를 하는 것 중에서도 사회 이슈가 되는 사건들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막 언론에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딱 딜이 들어왔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범인들을 안다. 네. 그러면 그걸 자기가 정보를 줄 테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는데 뭐 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형사들 자기 지갑을 열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딱 줬는데 전형적이에요. 과장님 거기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사건이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믿음을 주고 전화번호 이제 주니까 그냥 확인도 않고 네. 받아주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차 타고 오는데 그래서 휴대폰을 띠띠띠 해보니까 결번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 그 만났던 장소에 다방으로 갔지요. 네. 있겠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와서 전 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날새기로 뒤졌어요. 한 진짜 잡으셨어요? 몇만 명. 근데 못 잡았죠. 못 잡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래서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 형사의 자존심을 살리겠다고 네. 무릅쓰고 우리 경찰관 커뮤니티에다가 그런 사실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대전에서 네. 어떤 형사가 혹시 그 사람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딱 온 거예요. 네. 사진 좀 보내줘보라고. 아. 그때 딱 그 사람인 거예요. 오, 그렇게 해가지고 잡았죠. 잡아가지고 형사의 자존심을 돈은? 살렸습니다. 돈은 못 받았죠. 네.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근데 더 쇼킹한 거는요. 네. 우리 서울 경찰이 31개 경찰서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일 좀 하는 형사들이 대부분 그놈한테 눈탱이를 당했다는 겁니다. 진짜? 근데 아무데도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나도 당했는데 네.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갔더니 난 도저히 네. 진술 못 하겠다. 그렇군요. 이게 몰라도 좋았을 텐지 알아버렸습니다. 네. 참.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우리 과장님한테서 네. 한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경찰들을 대표해 서 정말 많이들 고생들 하시는데 좀 청취자분들께 경찰을 대표해서 한 말씀. 제가 경찰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안 좋은 시선, 따가운 네. 시선들 지금도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경찰관들 중에 그런 시선을 받게 하는 일부 경찰들은 있어요. 근데 우리 경찰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은 어떤 뭐 회사든지 네네. 일부 그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 대해서 잘할 때는 박수 쳐주시고 네네. 물론 못할 때는 질차도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게 항상 이렇게 응원을 먹고 사는 경찰이니까 많은 그 응원의 메시지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의 메시지 왔고요. 새로운 이 책 다시 태어나도 경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 춘천경찰서 이대우 형사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